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시간이 짧았던 만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출석한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김 시 의원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김 시 의원은 공천원금 1억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10여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앞서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보좌관을 통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이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참석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시 의원이 당시 전달한 금품이 공천 대가가 맞는지, 이후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상 한계로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면서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추후 김 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역시 전직 구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 수사는 이제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원금 의혹 수사의 쟁점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받은 걸 알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자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 시 의원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전달 여부와 함께 목적도 중요한 쟁점인데 김 시 의원이 당시 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점을 바탕으로 공천 목적으로 돈이 오갔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는데 공관위에서 강선우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봐요. 이제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 주자는 발언이 나왔었나 봐요.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도 불러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날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수수 내용을 전해들은 김병기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논란이 불거진 뒤 의혹의 당사자들과 접촉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당을 사랑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불응할 경우 제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당 윤리심판원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애당의 길을 고민해달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당대표에겐 비상징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김병기 의원 탈당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당원과 민심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새 지도부 출범과 향후 본격화할 공천원금 수사가 탈당 요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민주당 내 공천원금 의혹을 규명하라는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특검법 입법을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과 돈 공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신속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는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는 나머지 문제는 만나서 조율하자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 추진 여부에 유보적이었지만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공천 거래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제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반하는 수사 방해 야합이라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 특검 공조 방안을 논의한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임 한 원내대표 앞에는 개혁 입법과 당 공천원금 의혹 등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도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런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한병도 후보가 백혜련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한 삼선 의원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혼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원금 수수에 대한 대응이 발등에 불입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친명계 강두구 후보가 1위로 선출됐으며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2, 3위로 최고위원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이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유동철 의원님 뜻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조의대 수사촉구, 그리고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당원의 요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 결과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기를 바란다며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준전당대회급으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가 당권파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는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만 당내 견제 표심도 확인됐는데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엇박자나 분열은 한가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도부 절반이 물갈이 되는 날 명청 대리전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기 바빴습니다. 최고위원을 뽑는 의원회관과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본청을 부지런히 오가며 거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분 누가 되더라도 원팀 원보이스로 팀 플레이를 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절묘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된 당권파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나란히 당선돼 친명계의 판정승을 거뒀지만 막상 1위는 강득구 의원 몫이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원픽 강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내란 청산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중앙위원 투표 최하위였던 이성윤 의원이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2위까지 오른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당내 역할도 관심입니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청래 대표와 17대 국회에서 나란히 금배지를 단 가까운 사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나름 중립 인사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묻는 말에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희들 당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에 뭐 엇박자, 뭐 분열, 저는 한가로운 이야기 같은데. 1인 1표제 재추진과 청와대와 관계 설정 등 불씨는 여전하지만 새롭게 구인 완전체가 된 정청래 2기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일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동안 뚜렷하게 독주하는 후보가 안 보였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상당히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새 원내대표의 경륜을 높이 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3선이지만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는 2004년 17대 때부터 등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당대표로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라든지 국회의장 원식 의장하고 다 같이 국회에 들어왔던 그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정권 때는 또 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그 당뿐만 아니라 정부 청와대까지 다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을 높이 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또 뭐랄까 여러 가지 본부장 등 중책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친문, 친명, 더 나아가서는 친승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 화합형 리더로서의 당청 간의 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아마 이번 당선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범친명계로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가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친문계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도 좀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하는데 당청 간의 가교 역할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뭐 원만하게 할 걸로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지금 당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선발 투수가 사라지고 구원 투수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구원 투수가 일단 안정적,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가장 그래도 일종의 말하자면 친청색도 있고 친명색도 있고 친문색도 있는 네. 한병도 의원을 선택하면은 이제 그런 약간 집단적 지성을 발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 마음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자동차를 파는 선거가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의원들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뭐 지지해 준다 해도 지지할지 모르는 이제 이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두루 원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는 당이 현재 위기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밝힌 것처럼 뭐 엇박자, 분열 이렇게 지금 평가받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뽑아서 일단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길이 뻔하다고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일들, 그러니까 쭉 이런 거죠. 뭐 그 정청래 대표와 함께 해가지고 뭐 이제 2차 특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일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법이라든가 어쨌든 야당을 압박하고 당원들의 요구가 강한 그런 정책들을 수용해서 결국 이제 남은 임기도 운영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야 관계는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마 당내에서의 안정적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어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일단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여야 대치 상황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스타일이 상당히 온건 화합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도 당선 소감 1승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만큼 상당히 여야 사이의 대화는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야당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공세가 강화될 때는 또 나름의 강단 있는 태도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여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내란 척기로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포용보다는 원칙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란 옹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해라. 그리고 특히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일종의 민생을 위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협조가 아니라 일종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쟁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금 맞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갑작스러운 여야관계의 호전보다는 아마 이 원칙적인 일종의 협력 관계 위에서 상당히 맺고 끊는 그런 식의 원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뽑혔습니다. 두 명이 어쨌든 친청으로 분류가 되고 친명계 강득구 후보가 1위로 선출됐거든요. 의미를 좀 짚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이제 그 정청래계에 힘이 실렸지만 그나마 이제 중앙위원들과 권리당원들이 최소한의 견제 심리는 놔뒀다. 이게 강득구 의원의 1위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유동철 위원장이 이제 사퇴하면서까지 이제 3대2 구도를 2대2 구도로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1인 2표제 복수 투표제니까 어쨌든 친명이 좀 2명 뽑혀야 되겠다는 식으로 자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헌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친청계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결국엔
앞으로 이제 1인 1표제라든가 이제 청와대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립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표로 유력시되는 강덕구 의원, 그러니까 차기 대표로 유력시되는 김민석 총리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덕구 의원이 1위로 입성했다는 건 이게 함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토탈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강덕구 의원의 이제 이런 상징성이 주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5대4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팽팽해 갈려도 본인 뜻대로 당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으나 강덕구 의원이 아마 고비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견제구를 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뭐 정책에 호응해주고 협조하되 어떤 사안이 이제 이게 전국의 변곡점이 되거나 당내 권력 지향에 조금 약간 민감한 사안이 왔을 때는 아마도 본인의 뚜렷한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큰 외견상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당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내년 7월로 예정되는 다시 한번 당대표 선거에서의 힘겨루기 혹은 기싸움이 물밑으로 대단히 좀 신경전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1위를 한 강덕구 의원이 최고위 내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강덕구 의원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뭐 그리고 특히 또 김민석 총리하고 또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김민석 총리가 다음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복심을 심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어제 당선된 분들 모두가 일성으로 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협화음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는 찾아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1인 1표제를 계속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의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내심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1인 1표제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까지는 무난하게 화합적인 모습으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징계권, 지도부 차원의 이제 비상 징계권도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아직 뭡니까? 이 당의 입장이 확 변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악화된 민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일 1폭로라고 할 정도로 지금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여러 폭로들이 오늘 또 조간신문에도 또 이렇게 게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뭐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조금 민심을 상당히 이반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죠. 뭐 자신의 뭐 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당윤리 심판원이 지금 규정에 당윤리 심판원에 맡겨놓을 정도로 한가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뭐 당윤리 심판원이 열리긴 합니다만 네. 과연 이 오늘 뭐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낼지 이렇게 명쾌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이 여기 또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점점 더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자진 탈당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네.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제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면서 비상징계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지금 당대표가 지금 당윤리 심판원을 건너뛰면서 바로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 또 의원총회에서 가반 또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탈당을 만약에 한다면은 윤리심판원의 그 결과가 나오는 오늘 전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입장이 없거든요. 버티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나는 제명은 당할지는 탈당은 안 하겠다 했는데 네. 당이 어저께 수석 대변인 명의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달라고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발 좀 저희가 제명하긴 좀 그러니까 서로가 모양새 안 좋으니 탈당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저 추론입니다만은 청와대와 그다음 당 지도부와 지금 김병기 의원은 물밑조율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 왜냐하면 이게 당의 존립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지금 그러면 언론 보도만 보고 그냥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지금 물밑조율을 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인 저는 이제 추론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김병기 의원도 지금 이걸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벌써 팩트가 이렇게 다 나왔고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걸 이제 묻거나 뭐 뭉개거나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어요. 이게 암장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김병기 의원 본인도 이게 내가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건 알 텐데 그렇다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는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출구 전략 내지는 하산 전략을 분명히 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양측에 다 맞아야겠죠. 잘못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재임 시절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감도가 높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네. 중요한 건 이 3자를 다 만족시킬 하산 전략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나온다면은 탈당이든 제명이든 뭐 다 수긍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김병기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일간지들을 종합하면은 김병기 의원의 다른 녹취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당이 여기에 발목 잡힌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느냐. 저는 윤리심판원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네. 이게 정리되는 정무적 어떤 사전 조율이 있지 않는 한 윤리심판원의 결정도 저는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재심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야무야 될 수 있고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내로 과연 이 조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하산 전략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어쨌든 윤리심판원이 결과를 내놓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상징적인 내용이 되든 어쨌든 결과를 내놓는데 앞서서 윤리심판원장은 휴먼 크라임이라는 단어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범죄라는 건데 예. 어떤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윤리심판원에서 사실 오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또 혐의 자체가 10개를 넘어서 뭐 13개까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특정하여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뭐 심판원장의 입장에서는 휴먼 크라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리심판원에게 당신의 거취를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그런 정치적 압박을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또 다른 녹취를 갖고 있어서 정치적 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낭설이다는 그런 자신감도 저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경 서울시 의원은 어제 저녁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3시간가량 수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뭐, 강선호 의원이라든지 김경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이 이 수사할 의지도 그다음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중요한 핵심 피의자인 이 김경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내지는 출국금지부터 조치해놨어야 되는데 네. 고발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이게 지금 불거진 지 그 본인이 그 미국 가서 다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든 다 다시 이제 이걸 그 재부팅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신병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신병 확보를 한 게 아니죠. 스스로 신병 확보를 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에 강선우 의원 측과 뭐 말하자면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분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지난번 작년 10월인가요? 왜 진종호 의원이 제기했었죠. 특정 종교의 신도 3,000명 입당 의혹 제기설이 있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시 의회 PC들 전부 초기화시켜가지고 그 사무처에다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데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대한 속도를 냈었어야 되는데 팔짱 끼고 있다가 자진으로 귀국하니까 신병 확보해서 지금 조사하겠다? 껍데기 휴대폰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 다 된 다음에 입 맞춘 거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 꼭 야권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경찰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이렇게 휘발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한 수사를 드러낸다면은 저는 경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증거인멸이 이미 다 끝나서 들어온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있는 동안 본인이 지금 가입된 여러 가지 SNS에 그러니까 탈퇴와 가입을 재반복했다는 것 자체가 네. 기존에 있던 대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멸실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잖아요. 네. 바로 그 때문에 뭐 지금 경찰이 통신연장까지 발부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이렇게 지워진 부분을 과연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고 더 나아가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뭐 지금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있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술서는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가 1억을 줬다는 부분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도 야 돈을 줬고 받은 부분을 이 일종의 뭐랄까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자술서를 내므로써 이 일종의 향후 지금 사부 처리 과정에서의 일종의 감형, 네. 그러니까 형량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고받았던 부분은 명쾌합니다만 문제는 돈을 어떻게 주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말이 엇갈리잖아요. 본인은 카페에서 지금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데 사무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차에 올려준 쇼핑백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확인 안 해봤다는 것인데 확인 안 해본 그 쇼핑백에 담긴 돈을 어떻게 강선호 의원은 알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경찰의 수사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김경시 의원 스스로가 좀 뭐랄까요, 좀 허물어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진술이 여러 가지 엇갈리면서 조금 뭐랄까요,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러나 이 늑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비판은 피해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말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야3당 특검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당은 사실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손을 내민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범여권이라고 표현돼도 조국혁신당 야당 아닌가요? 야당의 존재 의무가 뭡니까? 거대 여당의 권력과 이런 것을 견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마치 지금 이중대처럼 굴잖아요. 충분히 저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뭐 이게 민주당만 있었겠느냐? 저도 그 말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얘기처럼 테이블에 나와서 의제 설정하고 수사 범위하고 특검법 범위라든가 연대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감으로써 그럼 국민의힘에 그 개혁신당이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런 식으로 야당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또 저렇게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야당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얘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될 뿐이에요.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얼만큼 퇴행하고 그다음에 퇴보시키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참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죠. 설령 그 논의 구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수사 범위라든가 뭐 조사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돼서 설령 빠지더라도 테이블에 나와야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 야당이 논의 안 한다고요? 그건 스스로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한테 자리 몇 개 주세요라고 민주당이 구걸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건지 보여주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한테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도 손을 내민 것은 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다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어. 사실 지난번 특검법 발의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하고만 했잖아요. 그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을 때 바로 놓은 것이 장한석 연대인데 거기 한이 해당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익 대표가 어떻게 거기 그 사람을 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외를 하면서 말 그대로 장석 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금 특권 전국에서 이 연대가 자칫 이 지금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확장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이번 특권 전국을 주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을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방선거 연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을 일종의 뭐랄까요 덜레리로 세우는 전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그걸 그러니까 거부를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지금 읽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 지금 특검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네. 모양새라는 그런 정치적 과실은 따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노림수에서는 제대로 간파를 하고 발을 잘 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아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네. 그거예요. 물론 이제 들러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에 들러리도 섰다가 신부됐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는데 또 이번에 만일 여기 참여해가지고 정말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보인다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로만 자꾸 편을 서주는 모습이 조국혁신당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여와 야를 자신들 여권의 일부로 생각하는 저는 착시 현상이 저는 조국혁신당을 위기로 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는 보이지만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의 책무와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죠. 그게 국민이 주권을 대의를 위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위한 당원 투표를 어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데 찬성의 과반을 넘으면은 이제 5년 넘게 유지를 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유라든지 뭐 공화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국민들이 이 사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식당의 간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메뉴가 사람들이 잘 찾는 그 메뉴도 아니고 그리고 그 메뉴를 써서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솜씨까지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식당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손님이 그러니까 지금 찾아갈까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그에 걸맞는 혁신과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 일종의 눈 가리고 앙하듯이 단간판만 바꾸겠다. 그리고 특히 자유나 공화란 말 정말 좋죠. 그러나 국민들의 내리 속에 지금 자유라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자유라는 것이냐? 아니면 공화라는 뜻이 뭡니까? 라틴어에서 이 공공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이 지금 정권의 모습은 대통령과 그 부인의 이 모든 것처럼 다 그렇게 해왔던 그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체질 개선 없이 단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념적인 단어를 좀 넣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좀 외연 확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글쎄 뭐 사실 어떤 단어를 택했다고 그게 이념지형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간판가리만 아니냐 식당 네. 맛은 그대로인데 근데 식당 맛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소비자가 외면하면 뭐 간판이라도 가는 정도의 노력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는 거죠. 뭐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노력들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당의 간판이 당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그 간판을 바꾸면서도 왜 보수 가치가 일관성이 없이 왔는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의 간판을 바꾼다 그러면은 네. 보다 더 당의 가치 중립적인 거라든가 정체성 이런 것들과 조금 유연하게 연결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이념지형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새롭게 식당을 신장 오픈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으면 되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 가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남북 간 신뢰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주장한 날짜에 무인기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히자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 책임당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 소행이어서 주권 침해가 아니란 논리를 시도한다면 북한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태의 본질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떠오른 무인기 변수는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온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변수로 보입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다만 그동안의 대화 제의에 답이 없던 북한이 설명을 요구해온 만큼 우리 정부의 수사 결과 설명 과정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격추된 무인기가 우리 측에서 보낸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군경 합동수사팀은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격추된 무인기 2대가 각각 경기도 파주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파주시 적성면을 출발한 무인기의 이륙 시간은 낮 11시 15분, 북한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시간은 오후 2시 25분쯤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면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지난 4일 격추된 무인기 역시 강화도에서 낮 12시 50분쯤 출발했습니다. 무인기 형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다면 2대 모두 같은 단체나 인물이 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의 무인기 제작에는 유사 동체와 동일한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 또는 단체가 비행 주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군경 합동수사팀은 누가 무인기를 날렸는지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이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민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부품 구매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할 때까지 전혀 몰랐고 파주 무인기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 CCTV 등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화도를 출발해 격추됐다는 무인기는 과거 북한이 도발했던 일부 무인기와 비슷한 색상을 지녔습니다. 9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한국의 도발을 알리고 대내 결속의 계기로 삼으면서 북한의 심리전이나 기만 전술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결국 히토류 2차전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방중으로 정상 외교를 개시한 이재명 대통령. 2달 전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으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극진한 예우로 새해 첫 국빈을 맞이한 시 주석.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속뜻이 무엇인지는 일본에 대한 민간 군사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발표로 구현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겨냥해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히토류 무기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방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에게도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체 공급망 확보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심해 히토류 독자 채굴을 위해 남태평양에 탐사선을 파견했습니다.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는 이 대통령에게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を行うことで一致をしており、今回の訪日がその重要な機会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은 이번 한일 회담을 통해 중국의 분열 책동을 깨뜨리고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9일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합니다. 당초 결심 공판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만 겨우 마친 채 반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13일에는 특검 구형까지 끝내겠다는 의지가 단호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특검의 양형 이유 설명과 구형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건이 병합된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구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면서 쟁점마다 끝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또 침대 변론에 가까운 시간 끌기가 예상되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일로 넘어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그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지연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만족한다며 자화자찬을 쏟아낸 이하상 변호사.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지기현이가 또 아유 맞장구 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이 우리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판사에 이어 검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나이도 어린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라 부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권력을 다 놓아버리고 핍박받는 분을 더 밟는다. 호칭으로 밟는다. 특히 나이 어린 검사들이 뭐 윤석열이 한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다. 이런 식의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상스럽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은 판사와 검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막말을 섞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검사놈들이 판단합니까? 판사들이 판단합니까? 판사놈들이 판단합니까? 놈자라고 하면 또 뭐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말과 욕설을 섞어 재판부와 검사를 조롱하는 모습이 볼썽사나운데요. 일각에선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에만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소요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핵심 쟁점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특검은 일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1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 변론 절차 마무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외환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전화할게요.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에서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해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경 시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새벽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귀가했으니 3시간 반가량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마친 겁니다. 김 시의원은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면서도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택으로 이동한 김 시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는지, 공천이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조사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의원이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준비한 조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김 씨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김 씨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찰은 1억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네, 경찰은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강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3일 만에 압수수색입니다. 강선우 의원 국회 사무실과 김시 의원의 서울시 의회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죄명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병기 의원은 제외됐는데요.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 헌금 의혹을 비롯해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자녀의 채용, 편입 특혜 의혹 등 다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쓴 전 구의원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대상으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영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대담 이어갑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동일하게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는데요. 규명해야 할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서정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김경 서울시 의원 늦은 밤에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조사 시간은 3시간 반 정도인데 그렇게 충분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곧바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보니까 시간 자체를 조금 길게 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3시간 반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로 살펴봤을 부분은 결국 이제 이 1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조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을 했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1억 원이 전달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뭐 정치적인 그런 자금에 불과했는지 혹은 나아가서는 뇌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공천의 대가로서 이 돈을 지급한 것인지, 이 1억 원의 그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김경 의원이 반환을 했다, 반환을 받았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1억 원이 언제 반환이 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반환의 경위, 또 전달된 그런 경로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짚는 그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경찰이 늑장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재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우선 지금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전자정보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한번 재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보강된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특히나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되는 당시에 뭐 전자정보 등을 통해서 질문들을 재구성하고 또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렌식이 진행된 이후에 조금 일찍 소환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앞서 조사 자체가 길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도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강선우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미리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혹은 뭐 고발이 되고 나서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곧바로 강제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혐의점에 대해서 내용을 살피고 상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 혹은 뭐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약 2주 전에 불거진 그리고 상당히 좀 심각성이 큰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뭐 증거인멸의 그런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도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공천 헌금 그 1억 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하고 심지어 카카오톡도 탈퇴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황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정황 외에 다른 합리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출국 시점 자체도 의혹이 불거지고 곧바로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고 물론 뭐 과거에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약속 때문에 나갔다 혹은 뭐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시점이 역시 석연치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혹은 뭐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메신저에 대해서 뭐 탈퇴를 하고 재가입하는 절차 등을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나 혹은 이런 SNS의 탈퇴 등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삭제하고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은 뭐 이번 의혹 말고도 포렌식을 진행을 했을 때 혹여나 뭐 다른 관련된 추가 의혹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 역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인 신병 확보 그러니까 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까지 염두를 해가면서 신병 확보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 출국할 때 자녀를 보러 간다라고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만나지 못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CES에 참석해서 엄지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느냐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출국 경위여서 네. 조금 의아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특히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는 우선은 이 수사를 조금 지연시킬 필요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런 CES와 같은 그런 행사에 참석한다라는 점을 사후적으로 보태면서 해당 출국이 뭐 수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공정한 타당한 그런 출국이었다라는 점을 덧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보고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런 뭐 도피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그런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점 역시도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그런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좀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뇌물죄라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돈이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그런 직무 연관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 자체가 1억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혹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결국 그 대가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뇌물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선거법 위반 문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뇌물과 관련된 그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형 자체도 5년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지금 예측을 하건대 뭐 당사자들은 대가성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왜냐하면 이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따라서 이 처벌 수위 자체가 워낙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인을 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서 진행을 한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라든가 혹은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대가성 유무를 입증하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경시 의원은 그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당초의 입장을 최근에는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자술서를 통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제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도 일치되는 지점이기는 한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진술을 맞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이 돈의 존재까지는 인정이 된 마당에 모든 걸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입장을 한번 번복을 했었고 또 강선우 의원과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일부 중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번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실제로 강선우 의원 측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전면적인 부인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입장을 바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김경은 의원 측에서는 이 체포가 되거나 혹은 구속되는 상황을 상당히 좀 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출국을 하면서도 경찰의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출국 이후에 입국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이제 경찰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결국 추후에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초기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한다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한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최대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이 신병 확보 관련해서도 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속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더 선회를 해서 번복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자술서라는 걸 내놨잖아요. 이게 좀 생소한데 자수서와는 다른 겁니까? 일단 자술서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밝힌 그런 내용의 서류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주 쓰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형식이긴 합니다. 애초에 일단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먼저 자술서를 제출해서 내가 현재 입장이 어떻고 또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비추는 것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수사에 앞서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혹은 수사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술서 내용 역시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일부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모습을 먼저 좀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혹여나 이제 향후에 그런 구속과 같은 신병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 사전적인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상황 대응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병기 의원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김병기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그 문계기 의혹이 불거졌던데 어떤 사정입니까? 일단 2024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 내사를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7월에는 반부패 수사 일부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처분이 나오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역시도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 내역이라든가 혹은 CCTV 등을 확보를 해서 혹은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해서 사안을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다 보니까 정치적인 민감도도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수사를 대충 진행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결론은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그런 수사의 어려운 점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13일로 미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지연 전략을 썼는데 이하성 변호사 스스로도 멋진 전략 아니냐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의 필리버스터 수준의 변론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는 없고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재판이 맞춰지는 그런 단계에서 종결되는 단계에서 증거 조사를 수시간 8시간 가까이 한다. 그것도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증거 조사와 관련된 8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은 아마 찾아보더라도 찾기가 힘든 그런 사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혹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다, 정당한 그런 방어권의 행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방식의 전략이 과연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유리한 점들이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유리한 점도 찾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한 방어권으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결국 앞서의 그런 과정들과 결합을 해서 봤을 때는 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또 늘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의 경우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재판의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과연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서 재판 절차에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이 그런 증거 조사 시간에 6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일단 내일 당장 진행해야 될 것들이 이런 증거 조사에 관련된 의견 진술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이제 구형 이전에 구형과 관련된 의견도 진술을 해야 되고 또 구형을 한 이후에는 이 변호인단 측의 그런 그런 변론들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수십 장을 미리 또 준비를 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 만큼 사실 최후 진술 역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에 있었던 그런 재판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재판부에 그런 적절한 지휘권 행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이 10시간, 12시간도 넘어가는 그런 장기간의 재판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또 재판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행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 재판이 끝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편 16일에는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징역 10년 구형은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 10년 구형과 거의 근접한 수준의 그런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봤을 때도 사실 다른 사안에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공권력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과 그런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 특히 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형에 거의 근접한 10년에 근접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이번 달 초 휴일 등을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156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조업 일과 휴일 등을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오히려 4.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6억 달러로 1년 만에 45% 넘게 확대돼 전체 수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1년 사이 9.8%포인트 확대된 29.8%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가 이번 주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에 관심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7% 오른 4,639.89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4,64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06% 오른 948포인트로 개장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에서 94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호재에 반도체 종목이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3.7원 올라서 어느새 1,460원대를 넘었습니다. 1,461.3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쿠팡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등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미 의회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은 미국 기업의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란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판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광범위하게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려다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도 준비되는 대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와 K-팝 데몬 헌터스가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수상에 도전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LA 베버리 힐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시상식이 열릴 베버리
힐튼 호텔 앞입니다. 호텔에서 제법 먼 거리부터 현재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까지 동원돼 호텔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는데 레드카펫에서 스타들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현장에서 K-팝 데몬 헌터스 팬뿐만 아니라 이병헌 배우의 해외 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응원을 보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got this. Yes, Lee let's go. Byung-hun. Yeah. You guys are gonna win this, and if not, there's many more because you're the best actor we got right now. We love you, Lee Byung-hun. We're rooting for you. Good luck today. Good luck. 네, 지금은 공식 행사 전 사전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수상 후보에 오른 감독들과 배우들이 차례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는 한국계 작품이 주요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와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주인공인데 또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인 미국 영화 부고니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라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가 됐습니다. 네, 한국계 작품 3개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에 오르면서 수상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수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먼저 어쩔 수가 없다의 경우는 이 수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는 게 외국어 영화상인데요.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건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일하고 2021년에는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비영어 영화 부문 작품상 등 모두 3개 부문의 후보가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작품상 수상 후보로는 골든글로브상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작품이죠.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와도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엠마 스톤 주연의 부고니아는 CJ E&M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할리우드 제작사와 협업한 작품인데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나무주연상을 놓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 제이 켈리의 조지 클루니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5년 주목할 만한 배우 20명 가운데 이병헌을 선정하고 불가능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배우의 골든글로브 수상, 2022년 오징어 게임에 오영수 배우가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게 지금까지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한국계 매기강 감독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도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작품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 캐대언의 OST죠. 골드는 지난 5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해 오늘 골든글로브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다와 캐대헌은 아카데미 예비 후보에도 올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고권위의 영화상이죠.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선정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프랑스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 등 14개의 작품과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미국 주요 도시 13개 극장에서 저예산 영화로 소개되며 개봉한 이후 최근 입소문을 타고 흥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개봉 이후에 북미 박스오피스 12위를 기록했고 16일부터는 미 전역 500개 이상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해고된 가장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블랙 코미디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 비평 플랫폼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는 98점, 일반 관객 93점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극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상영관은 많지 않았지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고 또 상영 시간 내내 웃음과 탄식을 터뜨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세계극장 개봉으로 시작해 600여 개
극장으로 흥행한 기생충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대언도 주제가 골든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려서 뮤지컬 영화인 위키드 포그의 더 걸 인 더 버블, 아바타 불과제의 드림 에즈원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카데미 최종 후보는 이달 20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열리는데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풍향계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상 결과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A 베버리힐즈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9시를 조금 넘긴 지금도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에 그치는 등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차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도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등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부산 7도에 그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눈비 구역이 차츰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경북 북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은 1cm 미만으로 양이 적겠지만 일부 경기도에는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